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쟤 지금 시집 안 보내면 좋은 자리 다 놓쳐. 한참 예쁠 때 보내야지. 22살. 그때는 제가 예쁜 줄도 몰랐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되도록 자아실현해야 한다는 말 자체도 몰랐고 가치 있는 인생이 뭔 줄도 몰랐어요. 그저 부모님께 좋은 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했었죠. 때 되면 결혼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결혼은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엄마 손에 이끌려 다방이란 곳을 처음 갔었고 거기서 남편을 만났어요. 저희 두 사람의 의사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저 어른들끼리 몇 마디 주고받았고 얼마 후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당시엔 호된 시집살이가 기본이었지만 다행히 저는 피해갈 수 있었어요. 물론 시부모님과는 떨어져 살았지만 대신 시누이가 자주 드나들었죠. 결혼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애 소식이 없는 거야? 보기에 멀쩡한데 어디가 부실한가? 신우는 저를 볼 때마다 위아래로 눈을 흘기며 애 안 낳는다 타박을 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매우 힘들었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뭐라도 빨리 하나 낳아야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위신이 설 텐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가 생기지 않더군요. 동네 여자들 배불러 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소박 맞는 꿈도 여러 번 꿨으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속 끓이지 마라. 어떤 놈인지 몰라도 올 때 되면 다 오겠지. 언제쯤 올까 했던 아이는 결혼 2년 차에 찾아왔어요. 임신 소식을 듣고 저보다 남편이 더 호들갑을 떨었죠. 절대로 무거운 거 못 들게 하고 퇴근길에 이것저것 늘 먹을 것도 사다 줬습니다.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애지중지했던 아이는 8개월이 채 안 되어 태어났어요. 그 시절엔 다들 집에 산파를 불러다 애를 낳았는데요. 이렇게 일찍 나오면 못 살아. 지 힘으로 젖도 못 빨잖아. 일찍 나온 아이가 정상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당시 병원에 간다는 건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었는데 어떻게든 애를 살리기 위해 큰 병원에 데려갔고 아이는 곧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열흘 만에 가버리더라고요. 그때는 집집마다 아이를 많이 낳았기에 누구네 집 아이가 3일 만에 죽었다더라, 누구네는 100일도 못 채우고 죽었다더라 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넘겼었는데 막상 제가 그런 일을 당하니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게다가 병원비 때문에 빚까지 졌던 상황이라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죠. 거기다 불난집에 부채질까지 해대는 신우도 있었어요. 그 2달을 못 버텨서 이 난리를 만들어? 몸뚱이가 얼마나 부실하면 지 새끼 하나를 못 지키니? 동네 개들도 길바닥에서 쑥쑥 새끼 낳고 젖물리고 그러는데 애 낳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빚까지 지면서 새끼를 죽여? 그때 전 신우가 어떤 말을 해도 듣고만 있어야 했어요. 지 새끼 못 지킨 어미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누나, 그딴 얘기하려거든 앞으로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이 사람이나 나나 가뜩이나 힘든데 일부러 찾아와서 염장 지르지 말고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못할 말 했어? 남들 둘셋씩 낳는 동안 니들만 왜 이러냐고. 누구는 애 안 낳고 싶어서 이러겠어요? 누구는 애 보내고 싶어 보냈냐고요. 돈이나 안 쓰고 보냈으면 말을 안 해. 집도 한 칸 없는 것들이 쓸데없는데 돈 쓰니까 하는 소리잖아. 그게 왜 쓸데없는 돈이야? 내가 노름을 했어? 기집질을 했어?
내 새끼 살리겠다고 쓴 돈인데 그게 뭐 어때서? 그럼 살렸어야지. 왜 죽여? 누나가 돈 빌려줬어? 누나가 내 새끼한테 뭘 해줬는데? 아이고 미친놈. 모자란 마누라 얻더니 지도 모질이가 됐네. 기껏 장가 보내놨더니만 애도 하나 못 낳고 엄마 아버지 보기 창피하지도 않어? 아들 노릇 똑바로 해 이 새끼야. 나 못난 아들이라는 거 알아. 알았으니까 그만 가라고. 그 일 이후 신우는 저희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아는 척 안 하더라고요. 전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2년 후 다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이번엔 어떻게든 지켜야 했습니다. 절대 보낼 수 없었죠. 산 달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밥이랑 설거지랑 빨래랑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누워만 있어. 그때 남편은 아침에 일 나가면서 제가 먹을 점심까지 차려주고 나갔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모든 게 남편 덕이라 생각해요. 저희는 그렇게 잘생기고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제 아들은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를 특별하게 잘하진 않았지만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니었고 사춘기 지날 때도 저나 남편한테 반항 한 번 안 하고 말썽 피운 적도 없었죠. 무엇보다 가장 고마웠던 건 참 건강했어요. 어릴 때 겪는 전염병도 다른 아이들보다 수월하게 치렀고 집안이 넉넉하지 못해 잘 먹이지 못했지만 키도 쑥쑥 크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무탈할 순 없었죠.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 남편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그럭저럭 약 먹으며 버텼는데 그래도 나아지질 않아 큰 병원에 갔더니 신장이 매우 안 좋다고 하더군요. 정상적으로 회복하려면 신장 이식밖에 없다는데 저희 형편에는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아들놈이 평소 학교 가는 시간보다 2시간이나 일찍 집을 나서더군요. 무슨 학교를 새벽같이 나가? 니네 학교는 야간 자율학습 대신 새벽 자율학습한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다른 애들보다 일찍 가서 공부하려고. 처음엔 진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 녀석이 새벽에 나가 우리 몰래 우유 배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형석이네 아줌마가 너 봤대. 새벽에 우유 배달하는 거.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왜 하겠어요. 돈 벌려고 하지. 내가 너한테 돈 벌어오라고 했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너 굶기진 않잖아. 그때 아들이 가슴 찢어지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빠 주려고요. 아빠 신장 이식 시켜주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주는 밥 싹싹 비우고 TV 보며 낄낄댈 줄만 알았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속 깊은 사람이 됐나 가슴이 찡하더군요. 그걸 왜 네가 걱정해? 너는 공부나 해. 아르바이트는 대학 간 다음에 해도 돼. 나 대학 안 가요. 졸업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 벌 거야. 대학을 왜 안 가? 남들 다 가는 대학을 왜 안 가냐고. 돈을 번다고? 네가 뭐 해서 돈 벌게? 막노동이라도 할 거야? 막노동을 하든 뭘 하든 돈 벌 거예요. 아픈데 나 혼자 대학 가서 뭐 해? 대학 등록금은 또 어떻게 할 건데? 아빠 살리는 게 중요하지 공부가 뭐가 중요해요. 뺨을 한 대 올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보는 것도 아까운 아들놈이라 차마 못 때리겠더군요. 결국 아들은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대학 입시 보는 날 저희를 속이고 아예 시험장에 가질 않고 돈 벌러 갔더라고요. 그때의 그 속상함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후 아들은 새벽에 나가 오밤중에 들어올 만큼 돈 버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신우가 찾아왔습니다. 얼굴 본 지 하도 오래돼서 볼 일이 있어서 근처 왔다가 잠깐 들렸어. 네, 고모부랑 애들이랑 다 잘 지내죠? 맞다. 내가 그 얘기 안 했지? 이번에 우리 둘째 대학 합격했잖아. 애들 아빠가 술 장사하는 게 한이 됐나 봐. 아들은 어떻게든 대학 보내서 양복 입는 회사 다니게 한다고 제일 비싸다는 과외 선생 붙여서 공부시켰더니 역시 돈값 하더라. 몇 년 전에 큰애 지방대 보내서 엄청 속상했거든. 그때 내가 진짜 이를 악물었어. 둘째는 죽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낼 거라고. 결국 이번에 지 엄마 아빠 소원 풀어줬지 뭐야. 아주 그냥 예뻐 죽겠어. 당시 신우 남편은 단란주점을 했는데 장사가 잘 돼 돈을 엄청 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 다 어디다 썼겠어요. 두 아들 공부시키는데 아낌없이 쓴 거죠. 그나저나 내 조카는 어디 간 거야? 얼굴 본 지 하도 오래돼서 길 가다 봐도 모르겠네. 요즘 일 다니잖아요. 새벽같이 나갔어요. 시덥지 않은 데 다니면서 푼돈 벌 생각하지 말고 일찌감치 기술 배우라고 해. 머리가 안 되면 손재주라도 있어야지. 머리가 안 되다뇨.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애 학교 다닐 때 공부 꽤 잘했어요. 전에 형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빠 닮아서 영리하고 똑똑하다고. 그거야 어릴 때 얘기지. 어릴 때 천재 소리 한 번 안 듣고 자라는 애가 어딨어? 순간 웃음 터질 뻔한 걸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신우네 아들 둘 다 어려서부터 머리 나쁘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답답하고 속상하다고 한탄하던 거는 생각 못하고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까 싶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야. 집안 사정 뻔히 아는데 빨리빨리 돈 벌어서 한 푼이라도 보탤 생각해야지. 공부는 무슨 공부야? 대학 공부는 뭐 거저 하나? 4년 내내 들어가는 학비가 얼만데. 얼른 돈 벌어서 병든 지 아빠 뒷바라지나 하라고 해. 그게 아들 노릇하는 거 아니겠어? 어떻게 보면 옳게 아들 하나는 잘 둔 거야. 잘 두긴요. 제 입장에선 하나 있는 아들 공부 못 시키는 게 얼마나 한인데요. 한은 무슨 한이야? 여태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이제 사람 구실 해야지. 20살 넘으면 그때부터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야. 언제까지 부모 덕을 바래? 지 인생 지가 사는 거라면서 형님네 애들은 지금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모 덕으로 살잖아요. 우리 애들이랑 같아? 있는 집 자식이랑 없는 집 자식은 엄연히 다르지. 남편은 심성이 참 고운 사람인데 어쩜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도 저렇게 다를까. 신우는 늘 제 신경 건드리는 말만 골라 했습니다. 솔직히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건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 무시하는 건 못 듣겠더군요. 있는 집 자식 없는 집 자식 다르다고요?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네요. 우리 아들은 여태 사고 한 번 친 적이 없는데 형님네 애들은 걸핏하면 사고 쳤잖아요. 사고 쳐도 엄마 아빠가 돈으로 다 해결해 주니까 계속 친 거겠죠. 우리 애는 엄마 아빠가 가난해서 돈 아끼려고 사고 안 친 건가 보네요. 큰애 고3 때 고모부네 단란주점 아가씨랑 눈 맞았잖아요. 그래서 가출도 하고. 그때 그 아가씨는 아직도 거기서 일해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는 왜 꺼내? 나 열받으라고 하는 말이야? 머리 안 돼 대학 못 가고 돈 벌러 다닌다는 얘기는 왜 하셨는데요? 저 열받으라고 하신 얘기 아니에요? 사실이잖아. 솔직히 내 말이 틀렸어? 저도 있는 사실만 말한 거예요. 그때 큰애 가출했다고 우리 애아빠 불러서 같이 찾으러 가자고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없는 얘기는 안 해요. 이런 얘기 듣기 싫으시면 그만 가시던가요. 마음보를 그렇게 쓰니까 구질구질하게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네,
알아서 잘 살 테니까 구질구질한 집구석에 있지 말고 그만 가세요. 신우가 가고 난 뒤에도 어찌나 열이 받던지 대문 밖에다 소금을 한 움큼 뿌렸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걸레밥 물까지 뿌렸어요. 저 인간 다시는 안 보게 해달라고 굿이라도 한 판 버리고 싶을 정도였죠. 아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집안 형편이 조금 피는 듯 했습니다. 기특하게도 월급 받는 그대로 저에게 다 갖다 주더군요. 해야 될 공부 포기하고 벌어온 거라 돈 100원도 함부로 쓰기 너무 아까웠어요. 최대한 통장에 넣어놓고 나중에 결혼할 때 주려고 했죠. 그런데 그 무렵 남편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이전까지는 근근히 약으로 버티며 지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안 통했는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돼버리고 동네 병원에서는 서둘러 큰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하더군요. 됐어. 큰 병원 가봤자 들을 얘기 뻔하지 뭐. 병원에 얘기 들으러 가요? 치료받으러 가지. 신장 이식 받으라고 할 거 아니야. 어찌됐든 일단은 가보자고요. 지금 먹는 약보다 더 좋은 약 줄 수도 있잖아요. 극구 큰 병원에 안 가겠다는 남편을 억지로 끌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의뢰 그런 건지 아니면 심각해서 그런 건지 이것저것 검사받을 게 참 많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려했던 대로 암이었어요. 신장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서둘러 수술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오래전 첫 번째 아이를 보냈을 때만큼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 수술 안 받을란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술 안 받으면 어쩌자고. 수술 받는다고 좋아진단 보장도 없잖아. 괜히 돈만 쓰고 이 사람 저 사람 고생시키고.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망이 없다는 걸요. 하지만 당시 저는 어떻게든 남편의 병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누구는 돈 안 쓰고 누구는 고생 안 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병 걸리면 그냥 다 죽게? 잔말 말고 수술 받읍시다. 아들 역시 아빠의 반응을 듣고 펄쩍펄쩍 뛰었죠. 아빠, 돈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수술 받으세요. 내가 몸이라도 팔아서 아빠 살릴 거예요. 됐다. 수술비가 한두 푼도 아닌데 그걸 무슨 수로 감당해? 왜 그렇게 돈하세요? 돈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요? 정 안 되면 내 신장이라도 떼어줄게. 아들이 자기 신장을 떼어준다는 말에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저도 처음 보는 장면이었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이 어린 놈이 어디 건방지게 떼어준다 만다야. 하나 떼어주고도 멀쩡히 사는 사람들 많대요. 넌 멀쩡히 살아도 난 멀쩡히 못 살아. 어떤 애비가 아들놈한테 콩팥 떼어달라고 하냐. 그딴 소리 할 거면 나가. 어쨌든 수술 받으시라고요. 내 몸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신경 꺼. 남편은 말수가 거의 없고 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집 하나는 알아줬죠. 몇 번이고 그놈의 고집을 꺾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제가 졌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끝까지 수술을 안 받겠다고 했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떴습니다. 그동안 나랑 사느라 고생 많았지. 미안해. 당신한테는 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이 마지막 말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미안하냐. 미안하면 죽지 말고 더 살아라. 얘기해주고 싶었지만 눈물이 쏟아지고 목이 메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 나이 50에 과부가 되었죠. 남편이 세상을 뜨고 저보다는 아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때 겨우 25이었고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아직은 한참 아빠의 가르침이 필요할 나이였으니까요. 게다가 아들은 아빠의 죽음을 몹시 자책했습니다. 어떻게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술받게 할 걸. 내가 콩팥 줬으면 안 죽었을지도 모르잖아. 그때는 정말 제 슬픔보다도 아들의 슬픔이 먼저였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을 저지르면 어쩌나, 술 먹고 사고치면 어쩌나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 웃음기 없는 얼굴로 지내더니 갑자기 저에 대해 간섭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맨날 그렇게 김치에다 밥 먹지 말고 제발 잘 좀 챙겨 먹어. 김치가 제일 맛있으니까 이렇게 먹지. 고기랑 생선이랑 나만 챙겨주지 말고 엄마도 먹으란 얘기야. 알았어. 한 번은 또 저 먹을 영양제를 사서 오더군요. 엄마, 이거 매일 하나씩 챙겨 먹어. 너나 먹지 나를 왜 줘? 나 아직 젊잖아. 중년 여성이 먹는 걸로 산 거니까 까먹지 말고 꼭 챙겨 먹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장품도 사다 주고 옷도 사다 주고 새로 나온 청소기도 사주고 싫다는데도 극구 끌고 나가 외식도 시켜주더라고요. 힘들게 번 돈을 왜 엄마한테 써? 엄마한테 안 쓰면 누구한테 써? 나중에 결혼할 때 보태야지. 나 결혼 안 해. 그냥 엄마랑 살 거야. 지금은 그렇겠지만 사람이 혼자 살면 못 써. 내가 천년만년 네 옆에 있을 것 같아? 아무튼 난 여자 관심도 없고 결혼할 마음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여자 관심 없다, 결혼 안 하겠다 하던 아들의 마음이 바뀐 건 3년 후였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고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다니 저도 참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온 첫날 아들보다 2살 어린 아가씨였는데 어쩜 그렇게 예뻐 보이던지 저런 딸 있으면 정말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가씨네 집에 인사는 드린 거야? 전에 우연히 길에서 아버님 만나 인사드렸고 주말에 정식으로 찾아뵙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오빠네 먼저 인사드리라고 하셨어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려요. 딸만 둘인 집에 둘째 딸이라더군요. 막내로 자라 철부지면 어쩌나 했는데 얼굴도 예쁘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제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마도 제가 우리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저런 눈빛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이 많이 좋아하고 있었고 저나 그쪽 집이나 서둘러 결혼시키자는 의견이어서 주저할 것 없이 결혼을 시켰어요. 사돈되는 분들도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못지않게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구김없이 화목한 가정 같아 보여 마음이 놓였죠. 어머니 혼자 계셔서 데리고 사셔야 될 텐데 우리 애가 실수나 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아직 어린아이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안 그래도 애들이 들어와 산다고 하길래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애야 혼자 있는 지엄마 챙기고 싶어서 그러겠지만 며느리 마음은 그게 아닐 텐데 흔쾌히 그러겠다길래 많이 놀랐어요. 그런데 저도 시집살이라는 걸 안 해봐서 며느리 가르칠 감이 아닙니다. 애들 살 집은 따로 마련하겠습니다. 맘 같아선 작게라도 집 한 채 사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그래도 전셋집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둘이 오순도순 재밌게 살게 해주고 싶네요. 아이고,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자식이 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 있는 아들 장가 보내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예단이니 이바지니 이런 거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애들 사는데 불편하지 않게 살림살이만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고 조카 결혼한다고 신우도 참석을 했더군요. 그래도 핏줄이라고 식 치르는 내내 많이 울더라고요. 아들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왜 그렇게 일찍 갔을까? 몇 년만 더 참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형님. 알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애 고모니까 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그걸 왜 망설여? 얘는 엄연히 우리 핏줄이야. 애 아빠 죽었다고 천륜이 끊겨? 올케는 입만 열면 날 섭섭하게 하더라. 고생했다, 수고했다까지는 안 바래도 그냥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하면 될 걸 참 여전하구나 싶더라고요. 아이들 집은 저와 가까운 곳에 얻었습니다. 제가 자주 들여다보진 않아도 마음 든든하게 곁에 두고 싶었고 아들도 며느리도 그러고 싶다고 하더군요. 며느라이는 제게 참 잘했습니다. 서툰 솜씨라 솔직히 맛은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를 만들면 제게 꼭 갖다 주었어요. 집에 오면 팔 걷어붙이고 청소도 해주고 싱크대에 컵 하나라도 있으면 자기가 먼저 설거지하고 잠시도 가만 앉아있질 않더라고요. 나 아직 할머니 아니야. 이런 것까지 해줄 필요 없어. 너가 자꾸 해주니까 내가 너무 늙은 것 같잖니. 전 그냥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요. 너희 부모님도 그런 얘기 하셨을 텐데 모든 부모들이 결혼한 자식들에게 특별히 바라는 거 없고 니들만 재밌게 잘 살면 된다라고 하잖아.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뿌듯하거든.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니들끼리 재밌게 살아. 나는 같은 동네 산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니까. 네, 어머니. 그래도 저 자주 올 거예요. 오빠가 시켜서 오는 거 아니고 제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들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집안 형편 안 좋아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켰고 좋은 음식 좋은 옷 충분히 해주지 못했고 무엇보다 아빠를 일찍 잃게 해서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줬고 성인이 된 후에도 성실히 살고 있어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비록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했지만 그래도 탄탄한 직장에 다니고 30 넘기지 않고 결혼도 했고 며느리도 더없이 마음에 들었죠. 제게 남은 바람이라곤 손주를 보는 일 뿐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좋았어요. 얼마나 예쁠까. 맘 같아선 셋넷까지 많이 낳으면 좋겠지만 하나라도 빨리 낳아주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채워지진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넘도록 소식이 없더군요. 며느리도 슬금슬금 내 눈치가 보였는지 언제부턴가 제 앞에서 바짝 주눅든 모습을 보였어요. 저 역시 아이가 생기지 않아 소갈이했던 기억이 있기에 며느리에게 아이에 대한 그 어떤 얘기도 꺼내지 않았는데요. 자꾸만 제 눈치를 보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혹시 친정에서 아이 얘기 안 하셔? 하세요. 많이들 독촉하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왜 소식이 없냐고. 어머니한테 미움받으면 어쩌냐고. 나는 괜찮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 나도 처음 시집 왔을 때 너랑 똑같았어. 남들 다 아이 낳는데 나만 애가 안 생겨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정말요?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그야말로 피가 말랐지. 그러다가 2년 만에 아이가 생겼는데 너무 일찍 태어나서 하늘나라로 가버렸어. 그땐 진짜 죽고 싶더라. 아, 그러면 오빠가... 그리고 2년 만에 태어난 애가 네 신랑이야. 초조해하고 다급해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 올 때 되면 오는 게 악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맘 편하게 지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 절대 안 미워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도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됐고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저 조용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4년째 되던 해에 마침 아들 생일이라 모처럼 외식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내 생일은 엄마가 제일 고생한 날이니 엄마도 축하드려요. 너 낳을 때 축하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젠 안 들어도 돼.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엄마 선물도 준비했는데. 무슨 내 선물까지 준비를 해? 됐으니까 넣어둬. 아니에요. 이건 진짜 어머니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때 며느리가 제 손에 자그마한 봉투 하나를 쥐어주더군요. 그래서 용돈이나 넣었겠지 하고 열어봤는데 세상에나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어요. 거봐, 내 말 맞지? 엄마 울 거라고 했잖아. 8주 됐대요. 아이도 저도 모두 정상이고 건강하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먼저 떠난 남편이 생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쁜 순간을 저 혼자 누리는 게 미안할 정도였죠. 저는 이후 9달 동안 딸이든 아들이든 그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아주 무탈하게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예뻤습니다. 엄마와 아빠를 정확히 반반씩 닮았고 투정도 거의 없는 순둥이 중에 순둥이였죠. 내 손으로 직접 키우고 싶을 정도였는데 극성맞은 시어미 소리 들을까봐 보고 싶고 안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는 게 힘들더군요. 손주가 태어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생각했다가도 자꾸 욕심이 나더군요. 저 녀석 어른 되고 장가가는 것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맘 같아선 증손자도 보고 싶다. 너무 행복해서 한 해 한 해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아빠 마음이 달라진다잖아요. 아마 아들도 그랬나 봐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대형 화물 트럭을 몰기 시작하더군요.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본인 선택인데 어쩌겠어요. 나쁜 일도 아니고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더군요. 그때 손주는 막 두도를 지나고 여기저기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닐 때였는데요. 어머니, 오늘 하룻밤만 아이 좀 부탁드릴게요. 저랑 애아빠랑 어디 좀 다녀오려고요. 어딜 가는데 애까지 떼어놓고 가? 그 사람한테 일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제법 돈이 좀 되는 일인가 봐요. 근데 워낙 장거리라서 밤새 운전해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저라도 옆에 있어주려고요. 그래? 아유, 잘 생각했다. 졸음운전이 제일 위험하다는데 옆에 있어주면 좋지.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애기는 내가 잘 볼 테니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모처럼 손주 녀석을 독차지할 수 있어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녀석을 어떻게 재우나 지엄마 찾으면서 칭얼대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밥 먹이고 TV 좀 보여줬더니 생각보다 쉽게 잠들더군요. 손주놈 자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그 모습을 한참 쳐다보다 저도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전화벨 소리에 깼는데 시간을 보니 새벽 3시가 넘었더군요. 그 시간 걸려온 전화가 반가운 소식일 리 없었습니다. 늘 걱정했던 일이 저에게는 실제 현실로 찾아온 거죠. 아들 부부의 사고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돈집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직 모르고 있다면 내가 알려야 되는데 이런 날벼락 같은 소식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내 아들을 봐야 했습니다. 이미 사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전 믿지 않았어요. 아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설령 진짜 죽었다고 해도 내가 병원에 도착해 깨우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사람과 착각해서 착오가 생긴 걸 수도 있고 어쨌거나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고 알게 됐습니다. 착오가 아니었음을요. 내 아들 어디 있습니까? 내가 걔 엄마입니다. 내 아들, 내 며느리 어딨어요? 경찰을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그들은 저를 굳고 말리더군요. 어머니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안 보시길 권합니다. 시신이 너무 많이 훼손돼서 많이 놀라실 거예요. 아니요, 봐야 돼요.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무슨 증거로 내 아들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 어딨냐고! 눈앞에 있는 아들의 모습은 끔찍하고 처참하고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내 아들이 맞구나. 왜 이런 모습으로 내 눈앞에 누워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내 아들이 맞구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솟구치는데 목구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마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깨끗한 물로 씻겨주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지난 날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손가락 내밀었을 때 힘껏 움켜쥐던 아기 때의 그 작은 손, 품에 안겨 젖을 빨며 초롱초롱하게 빛나던 눈동자로 나를 보던 그 기적 같은 순간, 김장한다고 배추를 가득 담은 큰 다라이를 들고 있는 저를 보고 대문 들어서자마자 책가방을 내팽겨치며 자기가 들어주겠다고 달려오던 고등학생 때 모습, 남편의 영정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말끔히 차려입고 내 앞에서 넙죽 큰 절을 올리던 결혼식 때 모습까지 아들의 지난 날들이 한순간 한순간 모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아들의 모습은 볼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그제서야 목구멍에서 뭔가가 터져나오더라고요. 안 돼! 오래전 첫 아이를 떠나보내고 그러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끝내 내 모든 것들이었던 아들 내외마저 떠나보낸 전 그런 기구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살면서 너무 많은 걸 잃고 너무 큰 걸 잃게 되면 숨은 쉴지라도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심정이 뭔지, 진짜로 생을 끝내고 싶다는 심정이 뭔지 여실히 느껴졌죠.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남기고 간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손주만큼은 절대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어야 했어요. 어떻게든 아이를 지키자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아들 내외가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집으로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얼마 전에 떠난 아드님 친구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인사도 드렸었는데. 그래요? 그땐 제정신이 아니어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어떤 친구인지. 아, 학교 동창은 아니고요. 일하다 알게 된 친구인데 어머님께 꼭 전해드릴 말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느낌이 안 좋았어요. 생전에 아드님이 저에게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무슨 부탁을 했는데요?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어머님 손주가 아드님의 친자가 아닌 거 알고 계셨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손주가 내 아들의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드님도 진즉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부가 누군지 저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두 사람 결혼하고 한동안 애 안 생겨 걱정 많으셨잖아요. 사실 며느님께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데. 네, 믿기 힘드시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서 꼭 알아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기로 한 돈이 있는데 저는 넋이 빠져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얘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또 찾아왔습니다. 신우였어요. 안 죽고 살아있네. 어머나, 손님이 오셨나? 아니에요, 형님. 이 사람 금방 갈 사람입니다. 제가 그 돈을 아직 못 받아서 어머니가 대신 주셔야. 됐으니까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일단 가라고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저는 그 남자를 거의 쫓아내다시피 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신우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였으니까요. 누구길래 그렇게 매정하게 쫓아내? 돈을 못 받았다니 무슨 말이야? 아니에요.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나저나 애는 어쩌고 혼자 있어? 잠깐 외가에 보냈어요. 이따 저녁에 데리러 가야죠. 근데 어쩐 일이세요? 왜? 나는 여기 오면 안 돼? 이젠 완전히 남이라 이거야? 그게 아니고요, 형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셔서 올만 하니까 왔지. 옳게 팔자는 박복해도 어쩜 이렇게 박복해? 내가 아주 요새 잠을 못 자. 내 동생 내 조카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깬다니까. 형님이 그런데 저는 오죽하겠어요. 말하는 뻔세를 보니 저를 위로해 주러 온 게 아닌 건 분명했습니다. 혹시 손주 저쪽 집에 보낼 거야? 왜 보내요? 내 손주인데. 그치? 이 집 핏줄이니까 어떻게든 이 집에서 키워야지. 올케한테 일거리 하나 주려고 왔어. 내 친구가 추어탕집을 크게 하는데 거기 주방에 일할 사람 부족하다길래 올케 얘기해놨어. 애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일 저 일 가릴 처지 아니니까 일단 그것부터 해. 아직은 그 정도 일할 기력은 있잖아. 그치? 감사해야 되는지 화를 내야 되는지 구분도 안 됐지만 그때는 저도 모르게 그동안 신우에게 쌓였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형님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게 재밌나 봐요. 제가 처다이 떠나보냈을 때도 그랬고 우리 아들 대학 포기했을 때도 그랬고 이제는 아들 앞서 보낸 사람 앞에서 그게 할 소리예요? 부채질이라니. 나는 옳게 걱정돼서 걱정되면 걱정만 하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꼬박꼬박 신우 대접해주니까 만만해 보여요? 아예 동생 잡아먹고 조카 잡아먹은 년이라고 머리끄댕이를 잡으세요. 괜히 사람 위한답시고 시금방 떨지 말고. 아이고, 이 사람이 진짜 정신줄을 놨네. 네, 형님 같으면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복하고 박복한 년이 무슨 수로 정신줄 차리겠어요. 박복한 년이랑 말 섞다 팔자 엮이지 말고 그냥 좀 가세요. 앞으로는 형님 인생이나 알아서 사세요. 제 걱정 그만하시고요.
그날은 진짜 눈 뜨고 있는 게 신기할 만큼 어지러운 날이었습니다. 느닷없이 아들 친구가 찾아와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나. 그 와중에 신우까지 와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질 않나. 어쩌면 신우 말대로 지겹도록 박복한 팔자를 타고난 인생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 친구라는 남자가 또 찾아왔어요. 역시 다짜고짜 돈 얘기를 하더군요. 어머님 힘드신 거 압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선 받아야 될 돈은 받아야 되잖아요. 아드님이 남기고 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보험금도 적지 않게 나왔을 거고. 얼마를 받기로 했는데요. 1,000만 원입니다. 저 이 돈 꼭 받아야 돼요. 만일 못 주신다고 하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아이 친부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친부를 찾긴 한 거예요? 네, 찾았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됐어요. 알고 싶지 않으니까 계좌번호나 적고 빨리 가요. 내일 돈 보낼 테니까. 단단히 작정하고 온 것 같은데 제가 순순히 돈을 준다니 적잖이 놀라더군요. 감사합니다. 내일 입금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만 건강 잘 챙기십시오. 돈 뜯어가는 놈이 건강 챙기라는 말까지 하다니 참 어이없더군요. 사실 무서웠습니다. 진짜 친부가 따로 있다면 혹시라도 아이를 뺏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손주가 맞건 아니건 저는 그 아이만큼은 어디에도 보낼 수 없었거든요. 아이는 1살, 2살 나이가 들수록 지 아빠를 꼭 빼닮아갔습니다. 설령 진짜 남의 집 아이라고 해도 내 손으로 키우는 덕에 닮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생김새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격마저 완전 자기 아빠였죠. 내가 아들을 다시 키우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아들이 남기고 간 재산과 보험금은 되도록 손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에 손주에게 물려줘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닥치는 대로 뭐든 다 해야 했습니다. 식당 일도 했고 초등학교 급식 일도 했고 건물 청소도 했었죠. 몸은 고됐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손주였어요. 할머니, 내가 이거 붙여줄까? 뭔데? 스티커 또 샀어? 아니요. 이거 스티커 아니고 파스야. 할머니 어깨 아프다고 해서 샀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를 챙기는 모습마저 아들하고 똑같았습니다. 한 번은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가 길 가다 봤다며 손주 얘기를 해주더군요. 횡단보도 건너는데 거동 불편한 할머니를 보더니 자기가 손잡고 길을 건너더라. 그 집 손주는 어쩜 그렇게 착해? 내가 아주 감동 먹었어.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일을 손주에게 말하며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할머니 생각나서요. 할머니도 나중에 걷는 거 힘들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꼭 같이 길 건너줘야지 생각했거든. 할머니, 나중에 횡단보도 건널 때 꼭 내 손잡고 가야 돼. 내 친손주든 아니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누가 뭐래도 내 손주였어요. 솔직히 여러모로 지 아빠보다 나은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공부도 꽤 잘했고 인물도 좋았어요. 게다가 여자아이들한테 인기도 많아서 거의 선물도 참 많이 받아오더라고요. 하지만 그 아이가 쑥쑥 커가는 만큼 저는 점점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나이는 70이 훌쩍 넘어서 몸이 말을 안 듣는 때가 되었죠. 그래도 견뎠습니다. 어떻게든 대학만 보내자. 아들은 못 보낸 대학, 손주는 반드시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몸이 안 따라주더군요. 어느 겨울날 새벽 출근을 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고관절을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저를 보며 펑펑 울던 손주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만 울어.
할머니 안 죽어. 귀는 멀대같이 큰 놈이 무슨 눈물이 이렇게 많냐? 어쩜 네 아빠랑 똑같은 소리를 하냐. 근데 그때 네 아빠 고집대로 했다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해. 나머지 일은 할머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았지? 하지만 그놈의 고집마저 지 아빠, 아니 지 할아버지 못지않더군요. 밤마다 독서실 간다고 나가서는 야식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가슴이 터질 듯 속상했어요. 공부하라고 했잖아. 네가 무슨 돈을 벌어? 왜 못 벌어요? 공부도 하고 돈도 벌 거예요. 안 돼, 안 돼. 나는 그 꼴 못 봐. 대학 할 때까지만 참어. 제발 참아줘. 부탁이야, 응? 아들이 사고로 떠난 뒤에 남은 트라우마였습니다. 배달하겠다고 돌아다니다 그에 마저 사고당하면 어쩌나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떻게든 제가 다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러나 일자리가 쉽게 나지 않더군요. 하긴 70 넘은 노인네를 누가 써주겠어요. 결국 폐지라도 주어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손주의 담임이라면서 학부모 상담을 하고 싶다더군요. 이 녀석이 무슨 사고라도 친 건가 싶어 가슴이 또 뛰기 시작했어요. 할머님 몸 불편하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 날 직접 집으로 온 선생은 참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아이의 담임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손주도 나중에 학교 선생님 되면 참 좋겠다. 우리 애가 무슨 사고라도 쳤나요? 아닙니다.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데요. 예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상담을? 며칠 전에 진로 상담을 했는데 그 녀석이 대학을 안 가겠다고 하네요. 왜 이런 것까지 지 아빠를 닮을까 긴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되는데, 걔는 꼭 대학 보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뵙자고 한 거예요. 그 녀석이 저랑 얘기하면서 엄청 울더라고요. 할머니 모셔야 된다고, 할머니 때문에 돈 벌어야 된다고. 안 된다고 해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산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얘기 들어보니 너무 딱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녀석이 워낙 괜찮고 아까운 놈이거든요. 머리도 좋고 교우 관계도 좋고요. 책임감도 있으면서 능글능글 웃기기도 잘해요.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칭찬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대학을 포기한다니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녀석 성적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도 남거든요. 보내야 돼요. 어떻게든 대학 보내야 돼요, 선생님. 네, 그래서 보내려고요. 그 녀석 사정을 듣고 학교 동창회에서 장학금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모두 어떻게든 대학 보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직접 얘기하면 자존심 강한 녀석이 싫다고 하면 어쩌나 해서 할머님이 얘기 좀 잘 전달해 주세요. 대학 포기하지 말라고요. 재주가 많은 놈이라 무슨 공부를 해도 크게 될 놈입니다. 늙은이 주책이라고 하면 어쩌나 싶을 만큼 아이 담임 선생님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나중엔 그 선생님도 제 손을 잡고 같이 울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손주 녀석 손을 잡고 또 한 번 울었어요. 장학금 얘기를 해주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할머니, 나 사실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어.
그래서 돈 벌고 군대도 다녀온 다음에 나중에라도 꼭 가려고 했어요. 아니야. 당장 내년에 가면 돼. 공부라는 거 떼놓치면 안 되는 거야. 네 아빠 대학 공부 못한 것까지 네가 다 해야지. 네, 잘할게요. 공부도 하고 알바도 하고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나는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다음 날부터 손주 녀석은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더군요. 책상에 앉아 책 펴놓고 공부하는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아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늘 묵직했던 가슴 한구석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생각도 잠시, 오래전 저에게 1,000만 원을 받아간 남자가 또다시 불쑥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승사자를 만난 것처럼 덜컥 겁이 나더군요. 저놈은 또 왜 왔을까? 돈을 더 달라는 걸까? 이제 와서 또? 그런데 그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제대로 말도 못하더군요. 무슨 일로 다시 오셨나? 할 말 있으면 어서 해봐요. 어머니, 사죄 드리러 왔습니다. 더 빨리 왔어야 됐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늦어졌네요. 응? 사죄라니 뭐가? 사실 저 아드님과 함께 화물차 몰던 동료 기사입니다. 같은 일 하면서 엄청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아드님 세상 떠날 무렵 제 4살 난 아들이 엄청 아팠습니다. 그때 아드님도 제 아들 걱정을 많이 해줬고요. 그런데요. 그런데 아들놈 수술비가 너무 큰 돈이라 어디 융통할 데도 없고 해서 제가 몹쓸 마음을 먹고 어머니를 속여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들놈 살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제 아들 살리겠다고 아들 먼저 보낸 어르신 속여서 돈 뜯어간 겁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속였다고? 그러니까 그때 나한테 했던 얘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돈 벌어서 갚아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늦어졌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순간 빛이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손주 녀석이 내 핏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답답함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뭐라고 욕하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때리시면 맞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거 받으십시오. 그 남자는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열어볼 생각도 없이 남자의 얼굴만 계속 봤어요. 50 넘은 남자가 눈물 콧물 범벅돼서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드님이 가끔 꿈에 나타나요. 나타나서 저를 때리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살아있을 때처럼 화물차 운전하다 저를 발견하곤 반갑게 손만 흔들더라고요. 아마도 좋은 데서 편하게 쉬고 있나 봅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이 웃고 있어? 내 꿈에는 통 안 오던데. 다음에 또 꿈에 나타나면 어머님 안부 꼭 전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남자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안 죽고 살아있다면 이 정도쯤 됐겠다 싶었어요. 4살 아들이 아파서 친구의 엄마를 속여 수술비를 받아갔다니 그 짓 하면서도 참 많이 괴로웠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집 아들은 그때 그 돈으로 수술받고 다 나았어요? 네, 다 나았습니다. 지금 군대에 가 있어요. 그래? 그럼 됐지 뭐. 고맙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100번, 1000번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 남자는 제 앞에 앉아 한참을 울다 갔습니다. 나가면서 종종 찾아뵙겠다는 말까지 남기더군요. 그가 떠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손에 쥔 봉투를 열어봤는데 세상에나 1000만 원도 아닌 2천만 원이 들어있더군요. 하지만 큰돈이 생긴 것보다 더 기뻤던 건 내 손주가 진짜 내 손주였다는 거, 그리고 내 며느리는 끝까지 내가 알고 있던 착한 아이였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다음에 손주 녀석은 자기가 원하던 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자식이 대학 들어가는 게 뭔지 저는 80이 다 돼서야 그 기쁨을 누리게 된 셈이죠. 대학생이 되고 난 후 매우 바쁘게 지내더군요. 말했던 대로 공부도 하고 알바도 하고 그야말로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여기저기 과외 다니면서 돈도 은근 많이 벌어오더라고요. 할머니, 나 장학금 안 받아도 될 뻔했어. 이 과외만 해도 등록금은 충분히 해결되거든.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먼저 떠난 남편과 아들에게 이 정도면 잘 키웠지?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저도 어느덧 나이가 많이 들어 혈압약도 먹고 이도 성치 않고 기억도 가물가물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살아온 얘기를 남기고 싶어 손주의 손가락을 빌려 제 얘기를 남겨봤어요. 제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손주 녀석은 자기 결혼하는 것까지는 봐야 된다고 우기지만 글쎄요. 세월이 저를 기다려줄지 모르겠네요. 죽도록 사랑했던 사람을 아니 첫째 아이와 며느리까지 넷을 먼저 보내고 나니 슬픔이 쌓이고 쌓이다 어느 순간 단단함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 단단함이 여태 저를 지켜준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가게 돼 있다는 말, 이 나이 돼서야 그 뜻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박복하고 기구한 팔자, 그래도 이 정도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면 그런 모진 소리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늙은이 살아온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끝으로 사랑하는 내 할머니, 지금보다 더 크게 효도할 수 있도록 오래오래 건강하게 곁에 있어주세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